네, 여러분, 방금 추첨을 하고 왔습니다. 방청권 추첨을 하고 왔습니다. 내일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 내일 있을 결심 공판의 방청권을 오늘 하루 앞서서 현장 추첨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명까지 방청권을 주기는 하는데 이 중에 28명은 본법정에서 방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17명까지는 중개법정에서 방청을 해야 하는 그런 추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미달됐어요. 45명을 채우지 못했고 38명이 오늘 응모를 했는데요. 이 중에 그러면 28명까지는 본법정, 나머지 10명은 중개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법정에 입장 가능한 방청권을 추첨을 했는데 결론은 다행히 본법정에서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응모권이 4번이었거든요.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까지 다 당첨이 되는데 4번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26번째에 다다라서 4번이 불리워져서 다행히 내일 본법정에서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선고도 아니고 결심 공판, 최종 변론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내일은 일정을 뺐더라도 오늘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응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와서 응모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틀씩이나 이렇게 시간을 빼야만 이 방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참 하여튼 뭐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방청권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어제 조국 전 장관 이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히 메모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받아줬는 속도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느리다 보니까 워딩을 정확히 받아 적지 않으면은 함부로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오늘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전체 얼개를 보면 당시에 2017년 연말입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고 그 밑에 비서관들이 있죠. 그중에 특히 이 특감반을 관할하고 있는 반부패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이었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유재수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상의를 했던 사람이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비서관입니다.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렇게 3명이 지금 피고인으로 기소가 돼 있고요. 그 밑에 박형철 밑에 특감반 원들이 있죠. 그중에 특감반장이 이인걸 변호사고 그 밑에 이제 특감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할 당시에는 이 직권남용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 이인걸 특감반장과 최초 보고자 유재수 감찰 사건을 최초로 동향 보고했던 특감반원 이 2명을 피해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관계에 있어서 수사 단계에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죠. 이 2명의 진술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3명이 기소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은 본인이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도 본인도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진술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피고가 되고 보니까. 자,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이 어제 조국 전 장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 사건 수사 당시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해 7월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인걸 특감반장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유재수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몇 개월 뒤에. 작년 11월에 이르러서 2번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출석을 해서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다가
어느 시점 가서 연말에 가서 갑자기 진술을 바꿨어요.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입시 그리고 펀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받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즉 이인걸 변호사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인걸 씨가 정경심 교수의 형사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정경심 교수가 11월 11일에 기소됐죠. 추가 기소됐죠. 추가 기소가 되자마자 사임계를 내고 검찰에 며칠 뒤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 감찰 중단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정상적으로 종료된 게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배우자의 형사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인걸 변호사를 믿었다. 내 배우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맡겼다는 것은 이인걸 변호사를 믿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피해자로 특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로 특정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그 감찰 무마, 감찰 중단, 감찰 불능 뭐가 됐든 간에 이인걸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본인 배우자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까? 또 이인걸 씨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찰이 무마됐고 감찰이 중단됨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가해자격인 조국 전 장관 소개를 받아서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까? 이 시점에 작년 연말 시점에는 누구도 이인걸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소개로 이인걸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아서 조언을 하다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나자마자 사임을 하고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해서 진술을 번복해서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이인걸 변호사가 수시로 상의하고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고 하면서 같이 대응을 했는데 이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관련한 피고 측의 입장, 피고 측의 정보 이런 것을 다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임계를 내고 검찰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을 당시에 취득한 그런 정보들 이거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상으로 그래요. 근데 과연 이 내용들이 검찰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박형철 전 비서관은 어떤지 보죠. 이인걸 씨가 검찰에 2차 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해서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고 한 지 이틀 뒤에 박형철 전 비서관도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는 박형철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반부패 비서관에. 그런데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바로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다가 3주 뒤에 사표를 내요. 그리고 청와대를 나오죠. 그런데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휴가 내고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낼 즈음에는 내가 형사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면서 본인이 기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 한겨레 21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에 협조적으로 또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그런 폭로를 하고 그러고 청와대를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본인은
기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근데 정작 본인이 기소가 된 거예요. 올 1월에 조국, 백원우 함께 박형철 기소가 됐죠.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느새 본인이 가해자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법정에 와서 아주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고, 당시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던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은 유지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유재수 씨가 속된 말로 잠수를 타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유재수 씨의 후속 처리와 관련해서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인걸 특감 반장에게도 사표 내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이 선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인걸 특감 반장도 낙담하는 것 같기는 한데 특별히 토를 달지 않았다.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아주 애매한 스탠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감찰의 개시 진행 종료의 권한은 오롯이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끝까지 조국, 백원우에게 지금 책임을 미루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형철 전 비서관은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인사조치를 해라, 비위 사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있으니 인사조치를 해라 라고 통보를 하기로 했을 때 그 3인 회의에 함께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 자리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브리핑을 했다라고 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나는 나중에 불러서 가보니 조국과 백원우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놓고 나한테는 통보만 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나는 3인 회의에서 자리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유재수 감찰 사건과 관련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을 가지고 검찰은 허위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처음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박형철입니다. 본인이 논리 개발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위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거는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후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박형철과 이인걸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명은 피해자고 한 명은 가해자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공통점은 둘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불리한,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둘 다 검찰 출신이라는 겁니다. 둘 다 검찰 출신이다. 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전 특감 반원들이 줄줄이 다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들, 검찰 수사관 출신들의 전 특감 반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는 일맥상통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뭔가 더 해보고 싶었어. 더 할 수도 있었어. 감찰은 불능 상태가 아니야. 우리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유재수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관련해서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재수 씨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던 것 중에 미국을 드나든 항공권 결제 내역, 본인이 결제를 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대납을 해준 건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재수 씨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잠수를 탔거든요. 이것을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항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었어.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감찰을 그만하라고 해서 못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특감 반을 대통령 직제 규정에 명문화해서 비위 첩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업무 범위를
한정을 해놨고요. 조국 전 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밥 먹으면서 직원들한테 절대 과거 사직동 팀과 같이 오버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권한남용하지 말고 신신당부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 경찰 수사관 출신들이다 보니까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런 수사 활동을 십수년씩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행이 몸에 배서 특감반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감반은 수사권 없고 영장 청구권도 없고 체포를 할 수도 없고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한해서 임의 동의 하에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권한만 있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경찰 수사관 출신들 모아다가 사직동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민간인 사찰하고 정상적인 절차 밟지 않고 공직자들 뒤캐고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는 그 규정도 다듬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권한남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항공사 관계자 통해서 민간인이 결제한 내역 이거 사찰이 아니고 뭡니까? 민간인 사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정에 나와서까지 우리가 그걸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는 갖고 있었어. 감찰 더 할 수 있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검사는 한 발 더 나가요. 검사는 유재수 씨한테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이 있다면 유재수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늘 월권이고 민간인 사찰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은 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은 그 관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법정에까지 끌고 와서 자기들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박형철 본인이 피고인이지만 피해를 주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까지도 떠넘기고 있는 사람 이인걸 특감반장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기소되자마자 사임하고 검찰에 가가지고 진술 번복하고 비정상적으로 감찰 종료됐다 이러고 입장 번복했던 사람 둘 다 검사 출신이고요. 법정에 나와서 줄줄이 우리 더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민간인 대상으로도 조사를 할까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특감 반원들 다 검찰 수사관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 사건을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 여권 인사들한테 뭐 외압이 들어오고 있다, 감찰 무마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구명운동이 일고 있다 이런 진술을 주장을 계속하면서 청와대의 책임론까지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고 단순히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권 관계자들이 청탁을 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 청와대의 책임론까지 부각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정에서 전 검사, 전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또 하나의 검난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이제 뭐 증인 신문은 끝났고요. 이제 서승조사와 결심은 나중에 아마 선고 직전에 할 것 같고요. 서승조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작년에 12월 23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어요. 이 사건으로. 정경심 교수는 10월 23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 2달 뒤에 검찰이 바로 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구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통상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되면 다른 배우자는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관행까지 깨고 조국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그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청와대 책임론, 여권 관계자 책임론까지 부각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박형철 그리고 이인걸을 위시한 전 특감 반원들의 진술 증언을 청취하면서
이 법정에서 또 하나의 검난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중요했던 대목은 백원우 비서관 측의 변호인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 당시에 이인걸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술을 번복했었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받아 적거나 기억을 하지 못해서 추가 확인을 거쳐서 여러분께 이 사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죠. 내일은 정경심 교수의 최종 변론 그리고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에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언론의 기사 제목이 검찰 정경심 교수 징역 몇 년 구형, 이 기사가 타이틀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징역 1년이든 징역 10년이든 징역 20년이든 오롯이 검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선고하고는 전혀 별개의 검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변호인 측의 의견은 전면 무죄입니다. 전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 반면에 검찰은 본인들이 기소한 14개 혐의가 됐든 15개 혐의가 됐든 전면 유죄라는 전제로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과는 전혀 별개로 검찰의 의견일 뿐이다. 변호인이 무죄 의견을 갖고 있다시피 검찰은 유죄 의견을 제시한다 하는 것뿐이다 라는 점, 여러분 혹시 혼동하시지 않고 기사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놀라시지 마셔라. 내일 기사 제목이 구형이 몇 년 나오더라도 그것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지 재판부의 의견은 충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